교수님께서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문학독서를 거두시고 현재는 전주대학교 중어정문학과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우리 유학대학 1기부터 7기까지 좋은 강의를 지금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럼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유학중에서 유학의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학의 조종은 누구입니까? 유학의 조종이라고 하면 누구 공자입니까? 예. 공자가 이제 논어에서 처음에 이제 어떤 실천 유학을 얘기하고 나서 그것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맹자고 그 다음에 순자고 이런 사람들인데, 근데 공자가 평생 존경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무왕의 동생인 주공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주공에 대해서 주공이 뭘 썼냐면요, 주공이 상서를 썼어요. 상서, 서경이라고 하는 책, 주공이. 그래서 이제 주공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 공자가 주공이 또 뭘 관여를 했냐면 역경에도 관여를 했어요. 역경에도 관여를 하고, 시경은 아시다시피 이제 이때부터 내려오던 위정자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서 수집한 거니까요. 이 세 개의 공자가 다 관여가 돼 있거든요. 나중에 공자가 이제 이거를 주공이 썼기 때문에 또 읽어보기도 하고, 또 이것을 다 편집을 했습니다. 막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걸 다 모아가지고 깨끗하게 하나의 책으로 편찬을 해요. 그래서 이 서경, 역경, 시경이 삼경으로 유학의 가장 기본적인 서적이 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것에 아까 얘기했지만 대표 저자가 주공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공자는 평생 존경한 사람이 주공밖에 없어요. 물론 그 위에 뭐 요순이라든지 문왕도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이제 됐기 때문에, 그러면 공자가 존경한 사람이 주공이고, 그러면 주공의 사상이 기본적으로 유학의 조종이 아니냐, 이런 말들 때문에 한때 유학의 조종이 누구냐라는 논쟁이 한 20여 년 전에 그 중국과 한국에서 많이 일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 사실 무용하죠. 누가 조종인지 그거를 따지는 것보다는 그 유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현대 유학이 교수님 마스크 좀 벗어도 좋지 않겠습니까? 저요? 네. 저 이제 말하면 여러분들은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근데 저한테 말을 안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마스크 벗는 사람은 말 안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계속 말을 하니까 이제 비말이 튀니까 저는 계속 끼고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예, 저는 뭐 검사도 다 해서 음성은 나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주의를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공자가 평생 존경한 사람이 이제 주공이라고 다시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그것에 이제 그 논쟁이 일어나서 현재까지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주공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이 공자가 이제 아주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결국 좀 입지전적인 인물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대사부가 됐어요. 대사부는 재무부 장관이거든요.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 만지는 사람이 제일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공자한테 와서 아부를 해요. 돈 달라고. 정부. 그런 벼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벼슬을 과감하게 버리고 거의 한 20여 년의 주의열국을 했느냐.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나를 쓰면은 나라가 잘 될 것이라고 설파를 하고 다녔느냐. 왜 노나라에서는 그게 안 되냐.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 유학에 대해서 좀 이해가 깊으실 것 같아서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잠깐 보고 갈까요? 이거 한 5분 되는데요. 이전에 옛날 우리 조선 선비들이 어떻게 살았냐 하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곳에서 건져올린 주의대와 그 제자들의 행적 성과는 연대인 우리고 남만 KBS 그 유학과 여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하나 뽑아서 그 옛날 분들 이제 어떻게 교단 선배들을 수양을 했나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간단하게 중국 역사에 대해서 한 5분간 정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이제 고대 역사가 뭐 실제 역사는 뭐 이 사람들은 얘기하는 게 만년, 15,000년까지 뭐 얘기하는데 만년, 15,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얘기하겠죠. 이 시대 뭐 광고씨가 하늘을 뚫었고 우리가 흔히 아니면 복희신이 신놈신이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여기는 다 신이죠. 신이고요. 이 신놈신은 위는 소고 아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관수관인인데 그러니까는 신에서 인간으로 변해가는 중간 단계예요. 이제 신놈씨가 그리고 황제로 가면은 점점 인간화 되는 거죠. 인간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황제의 그 아들들이 뭐 소천, 전우, 제고, 제시 이렇게 있어. 이때에는 뭐 어떤 신이 그 계승이 된다 이런 게 없고 여러 신이 존재를 했는데 그 신 중에서 나중에 복희, 신농씨로 결합이 되다가 최후에 신농씨하고 싸움을 해서 이긴 사람이 바로 이 황제예요. 그 황제가 이겨가지고 저기 이제 신농씨는 저 밑에 남쪽으로 쫓겨나가고 황제가 중앙에 앉아서 통치를 하면서 황제의 자손들이 이제 계속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황제의 둘째 아들, 황제의 손자, 증손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나중에 죽어서 이 사람들이 바로 흔히 말하는 오제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이제 황제 다음에 이어서 5 아들 다음에 요 임금, 순임금이 있는데 이 임금까지 해서 흔히 우리가 뭐 사망 오제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복희, 신농, 여화씨. 여화씨는 누구냐면 이제 그 인간을 창조하는 신이죠. 우리가 이제 그 성경도 다 비슷해요. 성경도 태초의 말씀이 있으시니라고 빛이 생겼다. 뭐 쭉 삭고 마지막 7일째 이제 저기 쉬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뭐 그거 하고 지금 대동소이해요. 방고씨가 하늘을 열고 여러 신들이 뭐 농사도 도와주고 하다가 근데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을 만든 신이 이렇게 이제 여화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제 이런 신화 전설이 좀 특이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그 오제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한 황제, 헌원씨, 전호, 고양씨, 제고, 고신씨 이런 의미입니다. 이 씨를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부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락이라고. 이 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락에서 있었던 리더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이런 씨들이 돌아가면서 왕이 됐습니다. 고려시대 고구려가 강성한 나라잖아요. 근데 고구려는 왜 망했습니까? 명계소문 이후로 급격히 나라가 쇠퇴해서 아니 뭐 되지도 않는 나라 신라한테 먹혔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원인은 너무 오랫동안 전쟁하니까 재정이 고갈됐어요. 호족들이 그 돈과 그 다음에 병사들을 안 내놔요. 옛날에는 호족 중심으로 해서 병사와 사병을 키웠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자기 사병을 나라의 군대에 편입시키고 또 자기 사병들이 먹을 것을 그 호족들이 다 됐어요. 근데 이제 너무 전쟁이 오래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호족들도 이제 그만 좀 하자 이제 나도 먹고 살자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왕권이 급격하게 이제 쇠퇴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원인에 의해서 고구려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경제적인 이유로 고구려는 급격히 쇠퇴했다고 보아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 사마무제 시대에 이 황제 집안에서도 이제 여기 이제 이 제고 이제 고신씨 뒤에 씨들이죠. 그러니까 고구려의 여러 씨들이 돌아가면서 왕을 만들었는데 그 한 씨가 독점을 하면서 왕의 계승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그 씨가 안 좋았죠. 자손들이 좋아야 되는데 자손들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은 이 자식들, 그러니까 이제 황제에 쭉 와서 이제 고손자쯤 되죠. 고손자. 그 5대쯤 되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씨가 완전히 다른 요임금한테 양위를 하게 됩니다. 이거 선양이라고 해요. 선양. 그리고 요임금도 보니까 자기 아들이 있는데 얘가 씨가 싹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순임금한테 양위를 하게 됩니다. 순임금도 마찬가지로 자기 아들이 별로 싹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려주냐면 이 하나라의 일조인 우임금한테 물려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저 하나라부터 시작해서 우임금 시대부터는 이제 아들 또는 자기 형제들한테 그 자기 자손들이겠죠. 자기 이제 친척들한테 이어지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우임금이 일대고 거림금이 마지막입니다. 이게 혹시 이제 하나라 상나라의 걸주다 그러면 이 이제 두 가지 폭군 중에 하나인데 진시황은 폭군인자인데 진시황은 사실 폭군이라기보다는 너무 강력한 전제 정치를 해서 폭군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은 정말 폭군이에요. 남의 어떤 그 재물을 약탈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나중에 17대 임금 때 이제 하나라가 급격히 쇠퇴해서 이 임금이 이제 결국은 상나라의 성탕이라고 하는 제후죠. 제후한테 이제 먹히게 됩니다. 근데 이 거림금이 제일 좋아하는 게 주지육림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부사가 있는데요. 술, 연못에 고기, 숲이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궁궐에다가 연못을 팠어요. 연못을 파가지고 술을 가득 불었어요. 가득 부어놓고 거기다가 배를 띄웠습니다. 그 얼마나 큰지 대충 짐작이 가시겠죠. 그 배를 띄우고 배전에다가 육포 같은 걸 다 달아놨어요. 달아놓고 300명의 벌거벗은 남녀를 그 안에 집어넣고 음탕한 짓을 하는 걸 보면서 그 고기를 뜯어 먹으면서 즐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지육림이다. 그러니까 주지육림이 결국 좋은 뜻은 아니잖아요. 그런 뜻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결국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쇠퇴하고 상나라의 성탕이 완전히 성탕이 이때 28대 이 주임금 때 또 이게 나라가 좀 쇠퇴하게 됩니다. 나라가 쇠퇴했는데 이 임금은 또 그걸 좋아했대요. 또 남이 죽는 걸 보고 그렇게 즐겼답니다. 그래서 이 포락지형인데 포락지형은 뭐냐면 이런 원통형이 있는데 원통형을 뜨거운 불로 달고 뜨겁잖아요 자체가. 근데 그 위에다가 기름을 발라놔요. 그리고 말 안 듣는 사람들 그 위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100% 떨어지겠죠. 그 뒤면서 그리고 그 밑에는 막 그냥 불을 막 하니까 뭐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뜨거운 연통에 거기에다가 기름을 발라놓고 거기를 그냥 사람들이 아슬아슬하게 죽지 않으려고 그 뜨거운 화상을 입어가면서 소리 지르면서 결국은 떨어지고 그걸 보고서 술을 먹고 즐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악독한 그런 폭군이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하고요. 이런 폭군의 그런 악행에 결국 제후들이 이제 못 살겠다 드러났죠. 그게 가장 두드러진 사람이 바로 서백의 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상나라에 서백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의 이름이 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이라는 사람의 아들 이름이 발입니다. 발이 일으키죠. 난을 일으켜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그때
즉 두 나라의 무왕을 도운 사람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강태공입니다. 강태공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옛날에 이제 초나라, 옛날에 그 신추 전국 시대에 이렇게 나라가 꽤 넓었죠. 꽤 넓었는데 이 연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이게 밀접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 BC 260몇 년이니까 우리나라의 고조선이 아직 세워지기 전입니다. 역사적으로 고조선은 지금 BC 한 100년경에 세워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그 역사의 실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때 나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요, 뭔가 고고학적 발굴이나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런 기록이 없어요. 부연이, 옥전이, 동연이, 뭐 고조니, 고조선이 이거 다 중국 기록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소 왜곡이 됐겠죠. 근데 우리나라 기록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전국시대, 전국시대가 이제 5개의 나라, 6개, 7개의 전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다 그때 당시 주나라가 통일을 하고 나서니까 주변에 자기 친척들한테 이제 땅을 나눠주죠. 너 여기 가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그걸 이제 봉건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태공 같은 딱히 자기 이제 친척은 아니지만 공을 많이 세운 신하들한테는 제후로서 대접을 하고 강태공한테는 제나라, 지금의 제나라를 줍니다. 제나라.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 무왕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태종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조가 나라를 세웠지만 사실 태조는 이게 폼만 잡았지 옆에서 다 이 모사를 꾸민 사람은 태종입니다. 태종. 그 태종 같은 인물이에요. 무왕이.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다 그냥 폼만 잡고 무왕이 결국 모든 걸 다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일 3년 만에 시름시를 말터기만 죽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무왕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성왕입니다. 성왕인데 강고에 쌓인 애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그렇게 고생해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자기가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자기 아들은 지금 애기고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부릅니다. 야, 동생아, 동생 이름이 단이에요. 단아, 좀 네가 나중에 우리 조카를 좀 도와가지고 나라를 좀 잘 다스려 다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단이 뜻밖에도 네 형님 제가 끝까지 조카를 잘 보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고 정말 끝까지 보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이제 반석에 이제 올리는데 그래서 이 주공의 어떤 진지한 그런 약속, 신뢰를 이 공자는 항상 존경하고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4월 16일 공자가 말하기를 심하도다 오세요 나의 늙음이요 이제 오래됐구나 오 불복 몽견 주공 불부라고 해야 되겠네요. 내가 다시 꿈에서 주공을 만나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구나. 그러고 나서 정말 이태우에 죽었어요. 공자가. 그러니까 그래서 공자가 정말로 존경한 사람이 이 주공인데 이 주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나중에 봉토로 노나라를 받습니다. 노나라가 공자가 태어난 나라잖아요. 그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보자는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는 이제 역사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자가 주공을 존경했다라고 하면서 노나라의 어떤 관계를 얘기 드렸는데 혹시 논어 같은 걸 이렇게 혹시 읽어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맹이자, 맹손, 숙손, 무수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숙손, 개, 강자, 그 다음에 사만 이런 말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이냐? 왜 논어에 이런 말들이 많이 등장하냐? 라는 걸 좀 아시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해서 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왕 이제 무왕이 죽게 되니까 성왕이 이제 왕위에 올랐죠. 근데 애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왕의 동생 단, 즉 주공이 섭정을 하게 됩니다. 섭정을 하게 되는데 그 주공한테 무왕이 이미 봉토를 줬어요. 어디를 줬냐면 노나라를 줬습니다. 노 지역을 줬는데 지금 뭐 못 가게 생겼잖아요. 동생을 조카를 돌봐야 되니까. 그래서 무왕의 그 아들, 주공의 아들이 이름이 백금입니다. 이름이 좋죠. 이름이 백금인데, 백금이 성씨가 희씨인데 백금을 갖다가 먼저 보냅니다. 보냈는데 백금은 가서 이제 아버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너 먼저 가 있으라고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가 결국 못 왔어요. 끝까지 성왕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 왕이 통치할 때까지도 왕이 못 가게 합니다. 삼촌 끝까지 나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결국 주공은 자기가 봉토를 받은 노나라를 못 가고 한데 아들도 아버지가 올 줄 알고 제위에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백금, 그 주공의 아들 백금은 왕위에 못 올라가요. 그래서 영대로 그냥 돼버리고 정식으로 이 백금의 아들인 이 고공이 일대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노나라의 초대 왕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백금이 이제 초대 왕이겠죠. 그래서 이제 1대, 2대, 3대, 4대 한 11년 정도, 한 200년 상간이죠. 230년 상간은 큰 문제 없이 나라가 이제 잘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200년 상간 옆쪽에가 뭐냐면 이제 춘추 시대가 이제 접어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춘추 시대가. 근데 노나라의 이제 12대 임금, 여기에 12대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2대 임금부터 약간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12대 임금은 해공입니다. 해공이라는 인물인데, 해공은 자기의 왕비가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어요. 일찍 죽어가지고 새 왕비를 구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뭐 홀로 지내다가 또 그 쓸쓸하잖아요. 또 왕이. 그래서 그냥 뭐 지나가는 여자 눈에 확 들어왔는지 그냥 알 수도 없는 그 천첩이 성자라고 하는 여자한테 하룻밤의 인연으로 시기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시기라고 하는 아들. 그래서 이 성자라고 하는 건 천첩일 뿐이지 왕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어떤 사람은 이 해공이 이제 플레이보이다. 이 여자 저 여자 찾느라고 그래서 일부러 안 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확실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해공은 왕비를 맞이해야돼도 불구하고 왕비를 맞이하지 않고 계속 이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기 한 14, 15살 됐어요. 장가 가야 되잖아요. 옛날에 빨리 결혼을 해서 후사를 봐야 되니까. 비록 천첩의 자손이지만 아직 자손이 없으니까 얘라도 일단 내가 확 죽으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아직 태자가 되진 않았지만 이제 장가를 보내서 어떻게 이제 하려고 조치를 해요. 그래서 송나라에서 여자를 한 명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감이죠. 며느리감을 딱 데려서 신사를 하는데 보자마자 뿅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느리감으로 온 송나라 여자를 취해서 화수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또 웬일입니까? 붕 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이제 장가 간다고 좋아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송나라에서 온 여자한테서 자식을 보는데 이 사람이 이윤이라고 하는 형제죠. 이제 배다른 형제 있고 여기는 뭐 나이가 벌써 한 15살 이상 된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윤을 낳고 나서 불과 한 대여섯 살, 윤이 대여섯 살 되는 때에 해공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해공이 죽으니까 대여섯 살 된 애를
아무리 적자라 하더라도 왕이 될 수 없다. 지금 나라를 다스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중심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식을 바로 왕위로 올립니다. 이 사람이 황공의 기름인 13대 이름 은공입니다. 그 은공이 이제 나라를 이제 다스리면서 이제 쭉 있는데 이때 이제 악인이 한 명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그 노나라의 대부 이제 공자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공자휘 공자휘라고 하는 사람이 은공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적자가 아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적자인 윤한테 문제가 적자인 윤이 왕위를 요구하면 당신은 내려가야 된다. 그 윤이 장성하면 당신은 당연히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윤을 싹 없애줄 테니까 그러면 나한테 재상을 달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식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요. 그거 무슨 소리냐. 나는 내 주제를 한다. 나는 왕손이 아니다. 나는 이미 촉실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임시로 왕위를 하고 있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다. 만약에 윤이 장성해서 나라를 다스릴 때가 되면은 나는 미련 없이 시골에 가서 토구를 파고 거기서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공자휘가 참 당황해가지고 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식이 저런 소리를 하고 내가 이러는데 이건 혹시라도 은공이 이 새끼가 반란을 일으킨다 라고 얘기하면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윤한테 갑니다. 윤한테 가서 이간질을 하는 거죠. 야 이거 너 나이 어려도 이거 네 자리인데 왜 여기 되지도 않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지금 왕을 하고 있냐. 내가 그 식을 싹 없앨 테니까 이거 왕이 올라가. 그리고 나한테 좀 재상의 자리를 다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이가 어린 식이 예스 합니다. 그래서 이 휘라고 하는 이 공자가 위씨 집에서 제사를 지내러 나온 은공을 자객을 시켜서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은 왕이 바로 황공 14대 임금입니다. 이 식이라고 하는 은공은 그러면 사실은 이 손녀가 자기하고 결혼을 할 사람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윤은 어떤 면으로 자기 동생 뻘이자 아들 뻘이자 그리고 윤한테는 식이 일종의 보호자였는데 이런 아버지 뻘 보호자를 죽이게 된 이런 폐륜이 여기서부터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황공이 이제 이렇게 됐고요. 황공이 이제 한 12~13살 될 쯤에 그러니까 황공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 3년, 황공 3년에 이제 장가를 가게 됩니다. 장가를 갔는데 어떤 여자를 말하냐면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나라, 제나라의 성씨가 강씨입니다. 그래서 이 황공이 이제 자손을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제나라에서 온 문강이라고 하는 여인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문강이 누구냐 하면은 당시에 제나라 양공의 동생인데 이 양공하고는 근친상간을 하고 하는 아주 음녀였어요. 근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세상에 시선이 있으니 시집은 가야 되는데 하여간 이 황공한테 시집을 왔습니다. 황공한테. 그리고 이 지금의 뭐라고 남매지간이라든지 사촌지간에 어떤 근친상간이 일어난 거는 옛날에는 아주 다반사입니다. 그 다반사의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혈통주의, 순수 혈통주의예요. 이거는 세계 공통입니다. 세계 공통. 유럽의 왕조사를 읽어보면요, 정말 이거는 쌍놈의 집안이에요. 형제끼리 결혼하고 이런 거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두세 대 지나면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왕들이 보통 수명이 35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수명이 35세예요. 그래서 많이 먹어서 운동하는 그게 아니라 유전병이 많아요. 유전병. 근처에 상담을 많이 하니까 유전병이 많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과학적인 기준, 뭐 우생학이든 또 우리가 도덕 윤리를 기본으로 하는 뭐 유교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 그게 아주 그냥 패륜과 모수 짓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어요. 그 유학이 있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자기네들끼리 가족끼리 합쳐서 혈통을 순수하게 유지하고 끼리끼리 다 해먹으려고 하다 보다가 망한 거죠. 예. 그래서 특히 유럽의 왕조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동양사보다 더합니다. 우리 동양에는 어떤 게 있지만 자전에 이미 그런 말이 있는데요. 동성 동본이면 그 자손이 희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자손이 잘 안 나온다고 그래요. 자전에 나옵니다. 자전이 누가 쓰냐면 노나 공자가 쓴 거래요. 공자가 그 노나라의 역사를 쓰면서 했는데 보니까 노나라의 그 왕족들을 보니까 일찍 죽어요. 근데 보니까 동성 동본이에요. 추치에 나오는 얘기, 동성 동본이 나오면 그 자손은 번성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렇게 써있거든요. 이미 공자가 다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과학은 없었지만 이미 다 경험으로 그걸 다 한 거예요. 그거를. 근데 후대에서 오면서 점점 시석화 되는데 아다시피 우리나라에 그런 짓들이 계속 벌어진 거는 고려 때까지 벌어졌습니다. 고려사의 왕족사를 보면요, 8촌 이내에 다 결혼했습니다. 조선 초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건 모르겠고요. 현재 그 유학적이나 이런 걸로 봐서 그렇지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희석이 돼 있는 사회였고 권력 독점주의 뭐 이런 것들이 가니까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이가 어쨌든 간에 문강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이제 와서 동이라고 하는 애를 낳습니다. 왜 동이라고 이름 짓냐면 이 동이 낳은 그 날짜가 황공하고 생일날이 똑같다고 해서 이름을 동이라고 지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동이 이렇게 이제 낳았는데 이 황공이 이제 15년 정도, 황공 15년에 문강이 오빠가 그리워요. 그러니까 아마 이 황공이 좀 시원찮았나 봐. 잠자리에서 좀 시원찮았나 봐요. 그러니까 오빠가 그리고 이제 15년에 제 나라로 오빠를 보러 가겠다고 그래요. 대신들이 말리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대신들도 안 된다. 지금 아직 15년, 나라가 15년밖에 안 된다. 아직 안정화가 안 됐다. 더 있다 가는 게 좋겠다. 근데 무릎쓰고 갑니다. 가자마자 뭐 남편은 그사하고 지 오빠하고 둘이 붙어가지고 방에서 안 나와. 그러니 누가 고자질을 해요. 네 마누라 말이야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래가지고 불러요. 야, 내가 문강꾼이 있었지만 그렇게 네가 노골적으로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문강이 쭉 쫓아가서 양궁한테 남편이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군다니까 알았다. 그래가지고 양궁이 이게 참 이게 매부 아닙니까? 매부 사이인데 그 술을 한 잔 먹자.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럴게. 그리고 이제 풀자. 그리고 다 모아가지고 한참 취해가지고 황공의 한 2배 정도 되는 거인은 팽생이라고 하는 아주 거인 장사를 해가지고 황공을 이제 술 취했으니까 부주킨 척하면서 쓱 잡았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늑골이 확 부러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아니 이게 큰 문제잖아요. 다른 나라에 가서 왕이 죽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양공이 팽생을 죽이고 그걸로
무마를 하면서 이 일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 남편 없으니까 이제 뭐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문강은 사실 뭐 자기 노나라로 가지도 않고 제 나라에 남아서 참으로 참 음탕한 짓들을 계속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황공이 죽으니까 그 아들이 이제 장공이 당연히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기 친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공은 좀 애가 좀 그래도 효성스러웠나 봐요. 엄마의 이 그런 참 몹쓸 짓을 다 눈에 보면서 그걸 다 들어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30년간은 제 나라와 노나라 그런 큰 일이 없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장군이 다 받아들였겠죠. 자, 근데 여기까지도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다음에 또 일이 또 벌어집니다. 또 이 장공이 이제 나이가 좀 들지 않습니까? 나이 들 장가를 가야죠. 장가를 가야 되는데 장가를 이제 이 문강이 이제 자기 어머니잖아요. 어머니가 이제 자기 아들 이제 며느리감을 이제 골라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며느리가 이제 애강이라고 하는 건데 강에서 느끼겠지만 이 문강 애강은 누구냐 하면은 양공의 동생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강의 동생이에요. 자매지간이죠. 친자매지간. 예? 그래서 친자매지간을 갑니다. 그런데 이 장공도 아마 어머니의 말을 잘 들었어도 그래도 어머니하고 같은 사람인데 그게 정이 안 있나 봐요. 그래서 애강하고는 뭐 잠자리는 했지만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몇 년 지나도 자식이 없으니까 또 다시 며느리를 뒀는데 숙강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또 드립니다. 또 강이 들어갔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애강, 즉 양공 집안 한 4촌쯤 되는 사람이에요. 다 집안이죠, 여기가. 참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응? 이 숙강하고 다시 결혼을 했는데 뭐 어떻게 됐는지 그저 한치걸러 두치라고 해서 뭐 잠자리를 해서 애를 둘 낳습니다. 애를 둘 낳아요. 그런데 이 장공이 말이죠. 진짜 사랑하는 한 사람은 이 맹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장공이 어느 날 그 대부집에 갑니다. 갔는데 이 맹녀를 보게 됩니다. 하늘에 그저 당신을 틀림없이 내가 왕비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룻밤을 지내고 그 밑에서 이 반이라고 하는 애를 낳습니다. 반이라고 하는 애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공은 이제 배달은 이제 자기 이제 왕후 자손인 숙강의 자 둘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진정을 사는 맹녀의 그 자식이 배달이 됐는데 아까 얘기 드렸지만 여기 이제 장공은 지금 이제 황공의 자손인데 황공도 이 원래는 이제 정실 부인이 이 문강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다 칙실 부인이 있으니까요. 문강이 그 난잡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서 이제 문강한테 정이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칙실인 진나라의 그 여자로 추정이 되는데 이 사람한테 세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경보, 수가, 개우라는 거예요. 어떤 책에는 수가는 이 진나라 여성의 자식이 아니고 이 문강의 자식이다. 그래서 이 개우는 동복, 그러니까 이제 장공하고 동복 동생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어딘지 정확치는 않습니다. 지금 이 출생에 대해서 하여간 경보하고 수가는 완전히 배다른 자신이고 이 개우는 뭐 이 진나라의 그 아들이다 아니면 이 문강의 그 장공의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겠죠. 배단 동복 아니다 이런 이제 구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세 아들이 존재를 했었고 그 중에서 이 개우라고 하는 이 사람을 장공이 가장 신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공이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알잖아요. 40대쯤 되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죽을 때가 돼서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맹녀의 자식이니 반을 왕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숙강의 자식도 있고 또 노나라의 법에는 일개 일습이라고 해서 자기가 죽으면 아들이 왕이 되지만 그 아들이 죽으면 자기 형제 중에 이 사람이 형제가 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장공이 황궁이 죽었지 않습니까? 황궁이 죽고 황궁의 아들인 장궁이 맞았으니까 장궁이 죽게 되면은 이 아들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왕이 되는 거죠. 이 중에서 그 장궁하고 형제니까 배가 달라도 그런 이제 법이에요. 일개 일습이라는 옛날에 그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 상속 때가 확진된 건 상당히 후대 일입니다. 후대. 그래서 이건 이 반이 이제 그 왕이 되고 이제 올리려고 하는데 이제 장공이 이제 고민에 쌓인 거예요. 이렇게 아들들이 많고 그러니까 대신들도 반대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먼저 이 수가 보냅니다. 수가는 경보는 장공보다 나이가 많은 서영이고 이 수가는 나이가 적은 이제 서재입니다. 서재. 그 불렀는데 수가가 얘기해요. 야, 내는 이제 반을 왕으로 보고 싶다. 그랬더니 수가가 정색을 하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노나라의 법에 일개 일습이 있으니 당연히 돌아가시면은 형님이 돌아가시면은 경보 형님이 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글씨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나라 찢어지겠구나 걱정을 하면서 개우를 부릅니다. 야 개우야, 수가를 불렀는데 수가가 절대 안 된대.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일이 있든지 반을 갖다가 왕위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수가를 부릅니다. 수가를 불러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거기 이제 자세한 얘기 다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수가 불러가지고 반을 왕위로 올리오 안 올리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당신은 의견을 제시하지 말고 조용히 물러나라. 그리고 짐이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당시에 그 짐의 새의 깃털에는 독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짐주, 그 깃털로 만든 짐주인데 일종의 옛날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던 사약의 일종이고요. 남을 죽일 때 쓰는 독살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 짐주, 즉 짐이라고 하는 새의 깃털에 독이 묻어서 담근 술을 딱 내놓고 마시시오. 마시면 당신 죽은 후에 자손들은 보존이 될 것이고 안 마시면 당신 자손들은 끝이요. 개우가 허허 울면서 먹고 개우는 죽게 됩니다. 수가는 죽게 됩니다. 이게 개우가 사실 자기 형 죽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경보가 그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놀래가지고 이제 아무 얘기도 못하고 결국 이제 장공이 죽고 나니까 이 반이 뜻대로 개우의 지지를 받아서 뜻대로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이 반이 이제 여기는 다 이미 숙강한테 낳은 자식들은 다 성인이고 여기는 아주 어린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나가서 이제 얻은 아들이니까 어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또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개우가 이걸 지원했어도 개우가 경보만큼 새가 세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경보의 난을 당하게 됩니다. 경보의 난을. 그래서 경보가 결국 이제
난을 일으켜서 이제 반을 죽이게 됩니다. 반을 죽이게. 예, 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요 다음 스토리는 저 다음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십시오. 하여 그 정도 하시겠습니다.